안녕하세요. 녹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상적인 녹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자, 수업 시작합시다. 레슨 1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까지 했었어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불편했었죠. 너무 미안해요. 자, 스피킹 스킬 봅시다. Interrupting to ask for clarification이라고 해서 했던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었죠. 사실 다시 물어본다는 게 내가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네가 말하는 걸 제대로 안 들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 맞아요. 궁금하면 물어보래매 라고 해놓고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 안 듣고 있다가 그래서 숙제가 뭐지요? 라든가 듣고 있다가 그래서 방금 뭐라고 얘기한 거지? 그런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이제 그 토픽에 관한 흥미가 없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겠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할 때 좋은 방법이 본인이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우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오해 없이 그런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더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얘기가 자주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면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2번, 3번 물어봐야 되는 질문을 자꾸 받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의식적으로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보통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낯선 사람들은 아니죠. 주위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기 마련인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죠. 가끔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벌어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파악을 해야 된다면 주위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도로 들리지,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들을지를 예상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오해를 야기하지 않고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향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상 왜 우리 할아버지는 나한테 큰 소리를 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엄마는 나한테 자상하게 얘기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아버지 귀가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거 다 들리는데 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아니 진짜 이게 다 안 들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있는 그 새소리라든지 전철역에서 이제 어디 역입니다. 뭐 명동역입니다라든지 명동역이 있나요? 강남구청역입니다라고 하든지 그런 방송들이 제대로 안 들리는 상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상 쓰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얼굴만 보면 인상을 써라고 하는데 아니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을 이렇게 찌푸리다 보면 인상을 쓸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은 이게 지금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시력이 안 좋다는 걸 인지를 못하면 아니 왜 표정 왜 저래? 나한테 말할 때 왜 저렇게 띠꺼운 표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말해?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왜 저렇게 소리를 크게 내? 라고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물어보는 방법들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Excuse me, what? Sorry, I'm sorry, I didn't catch that. Could you say it again? 이거 다 써봐도 돼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듣는지를 우선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최대한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가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학생 신분에서 이제 성인의 신분으로 올라온 건 아니죠. 어쨌든 바뀐 학생들이
고등학생이었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학생은 학생이지만 나는 성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할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교수님들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대하게 되죠. 예의 바르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예의 바르게 무례한 경우들이 생기죠. 내가 존댓말을 썼으니까 예의 바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존댓말을 쓴 거는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 하고요. 내용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왜 쪽지 보냈는데 답장 안 하시나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쪽지에다가 답을 할 이유는 없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과제를 못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이메일로 따로 보낼 테니까 내 숙제 좀 체크해 주세요. 내 과제가 이거 맞나요? 라고 정말 예의 바르게 설명해봤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약간 그 습관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 해주던 패턴이었다면 그러면 대학교 왔으니까 우리 대학교 교수님도 내 숙제 체크해줘야지. 왜냐면 나 학원 다닐 때도 다 숙제 체크해주고 선생님 숙제 했다 안 했다 체크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애매하네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이건 굳이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예시들은 굳이 예의가 있다를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냥 학교의 룰과 대학교 생활의 룰이 약간 헷갈리는 경우 정도라고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경험했던 예의는 바르나 내용이 예의 바르지 않았다는 것들은 굳이 지금 기억을 뒤집어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네요. 네, 별로 좋은 예시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얘기해보니까 그러네요. 하여튼 본인이 이제 인지하면 되죠. 이메일 하지 말랐는데 이메일하고 전화하지 말랬는데 전화하고 그러면서 예의 바르게 얘기해봤자 별 의미가 없죠. 그 정도를 지키면 좋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 대학생 됐다고 교수님이나 누가 너 지금 숙제했니? 왜 숙제 안 하니? 라고 밤에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러면 그게 좀 안 이상하게 느껴지시니까 본인이 성인이신데 그죠? 본인이 성인인데 교수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숙제 안 올렸니? 라고 11시 반에 연락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한 겁니다, 그거. 교수님이 여러분들 숙제를 체크해 주려고 저녁에 늦게 연락하고 주말에 왜 금요일날 수업 안 하니라고 물어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1, 2학년도 있겠지만 졸업반도 있으니까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예시는 좋아요. 이거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시험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여기에 예시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Work with a partner. 수준을 얘기가 말합니다. Read each statement aloud. Speak too softly or too quickly or mispronounce an important word so that student B won't understand and we have to ask your question. 자, 뭐를 이제 여기 A라는 라인을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면 I read that 70% of Americans are insomniacs라고 하는 거를 17 이렇게 발음이 이제 흘리라는 얘기죠. 그럼 사람이 들었을 때 sorry, could you repeat that? 또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What number did you say? 또는 did you say 17 or 70? I'm sorry. It says 17 or 70?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한 예로 여러분들이 한국어는 참으로 잘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이렇게 뜬금없는 게 뭐냐면 우선 우리가 고객센터에다 실제 전화 걸어서 문의를 할 경우는 별로 많아지지 않았어요. 모두 다 카카오톡이나 무슨 챗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채팅 또는 고객센터에다 문자를 남기는 식으로 이제 상황이 변했고 사람 대 사람으로
1대1로 고객센터에다 연락해서 무슨 어떤 정보를 받고는 일 별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죠? 아주 더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 보험이나 실비보험 같은 거야. 보험이나 아니면 은행 관련 업무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은행 업무도 사실 앱으로 다 해결합니다만은 어쨌든 본인 확인이 필요한 그런 중대한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 비행기 표를 사거나 아니면 여행 패키지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핸드폰, 그러니까 전화기로도 아직도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물론 온라인도 오픈을 해놓긴 합니다만 전화로도 상담하고 난 다음에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상담하는데 상담 문의를 남겨놓고 다시 답변을 듣고 문의 남겨놓고 답변 듣는 게 우리나라에서 채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속하지 않아요. 내가 문의를 남겨놓으면 뭐 그날 오후에 달린다든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답변이 달리는 그런 경우는 잘 벌어지지 않아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경우라면 그냥 전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전화합니다. 그래서 나 누구누구인데요. 내가 예약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또는 나 이런 여행 패키지에 관해서 난 이런 크루즈십 여행에 관해서 나는 이런 비행기 표에 관해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라고 하면 본인 확인을 할 때 있잖아요. 내 이름은 젬마 초입니다. 라고 하면 택도 없어요. 젬마라고 하는 거를 G를 G-E-M-M-A 라고 하면 누구나 들어도 G-E-M-M-A 하면 들어서 받아 적으면 되잖아?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실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이 스펠링대로 발음대로 스펠링이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미카엘라, 미샬라, 뭐도 있지, 뭐 엄청 많아요. 어떤 영어 이름이 좀 특이한 게 있더라. 샬럿, sharon, 이런 단어들이 그냥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샬럿은 C-H-A-R-T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펠링을 불러줘야 돼요. 왜냐면 자기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누구나 쓰고 있는 그 스펠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른 스펠링을 해놓고 이거는 샬럿으로 읽는 거야. 이거는 샤론으로 읽는 거야. 이거는 미카엘이라고 읽는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나 이거 이렇게 스펠링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런 발음이야. 라고 하면 남의 이름에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야,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 아니지 않아? 이거 T 발음이 아니라 D 발음 아니야? 왜 여기다 T를 넣지?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이름 이렇게 부르겠다는데 네가 뭔데 발음을 어쩌고저쩌고 해? 한국말은 그럴 일이 없죠. 한국말은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라고 쓰는 거죠. 그죠? 봉길동이라고 해놓고 홍길동이라고 읽지 않죠. 근데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봉길동이라고 이름을 적어놓고 홍길동이라고 읽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길동이란 발음을 G로 시작할 수도 있고 K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납득이 되죠. 길동, G, K, 길동. 자, 이제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J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Z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발음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그렇게 적으면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객님 그러면 홍길동입니다 라고 하잖아? 그럼 홍길동으로 상대방이 받아 적죠. 근데 미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청실, 홍실 할 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홍길동 하면 딱 알아듣고 적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이름을 얘기할 때는 홍길동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내 홍을 H로 시작하는 홍이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H-O-N-G 안 해요. H-O-N-G 안 하고 그 H 자체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빤한 스펠링이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그 단어들 중에서 H가 확실하게 시작하는 단어로 대신 얘기를 합니다.
H for hot, O for orange, N for never, G for God.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지? 스펠링 테스트 보는 것 같지 않니? H for hot, O for orange, N for never, G for God.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자주 하다 보면 알파벳을 그냥 다 단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A for apple, B for banana, C for carrot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D for dog, E for egg, F for 뭘 하면 될까요? F for fire 해서 그냥 단어들, 간단한 단어들, 눈에 선할 수 있는 단어들을 그냥 얘기해서 스펠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m sorry, what did you say?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펠링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긴장해서 고객센터당 어디는 실제로 전화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너 이름 뭐야? 라고 그러면 나는 홍길동인데 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펠링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고요. 17인지 17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이거 17이야 70이야 라고 안 그러고 그냥 숫자로 얘기합니다. Is it 17 or 70?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죠. PM, FM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afternoon이야, in the morning이야, PM이야, AM이야 라고 물어볼 때도 있죠. 그걸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걸 물어볼 때도 있고요. 네요. 학교 언덕에서 노래를 부르는 학생이 있는데 축하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올 정도로 행복하다면 좋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준 A가 말합니다. There are about 1,500 sleep disorders clinics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수준 B가 I'm sorry, could you repeat that again? 이라고 하던가. 왜냐면 지금 이거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1,500가 잘 안 들리는 게 문제겠죠. United States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느 나라에서 이게 있다는 얘기야? 라고 했을 때 숫자를 말할 때 상대방이 발음 흘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United States에서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겠죠.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맞아요. 자, almost 20% of Americans are shift workers. 자, 이 shift에서 발음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어요. 발음 흘린다면 shift가 들려야죠. shift workers, meaning that they often have changes in their work schedule라고 했습니다. 자, shift work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가 설명이 붙여졌잖아요. meaning that often have changes in their work schedule. shift worker의 뜻을 말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까지 설명한다면 사실 shift worker가 뭐였는지 물어보진 않아요. 20%를 물어볼 확률이 더 높죠. 자, during the winter, there are 14.5 hours of darkness in some part of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excuse for not sleeping. 그랬어요. 적도에서 이제 북극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겨울이 되면 될수록 해님을 받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일수록 여름에는 낮이 너무 길고 겨울이 되면 겨울 밤이 너무 길고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14.5 hours. 이것도 40인지 14인지를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수준 B가 바꿔가면 이제 수준 B 차례예요. 그러면 이제 수준 A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어? 미안해요. 내가 못 들었는데 뭐였죠? 천천히 말해줄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아까 예시 나온 것들 중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교수님, 근데 이거를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는 거죠? 라고 한다면 이게 뭐 주관식보다 객관식의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예시가 여러 가지 있고,
여기서 가장 적당한 것은 또는 여기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문장을 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 있는 요거를 보고서 그죠? 자, final speaking task는 우리 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없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 오프라인 듣는 학생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과제가 벌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지금 이제 과제로 나갈 거예요. 유닛이 지금 다 끝났어요. 유닛 3가 이제 다 끝났어요. 유닛 3를 지금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과제를 완료하도록 하세요. 유닛 3 과제가 나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그죠? 유닛 3 고생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닛 4로 나가보도록 할까요? 유닛 3 뭐 배웠는지 내가 좀 짚어줘야 되긴 하죠. 그때 유닛 3 지금 화면 안 나오고 막 이런 난리 법석을 떨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다른 방법으로 또 짚고 넘어가긴 합니다. 이제 그 과제 전에, 과제란다. 시험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니까, 괜찮긴 해요. 그냥 유닛 4로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어찌 되었노? 넘어갑시다. 자, 돌고래가 나오네요. 제목이 뭔지 한번 보죠. Animal Intelligence. 동물의 지능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 이렇게 시끄럽노 밖에서. 시끄러워요. 자, Animal Intelligence입니다. Focus 1. The photo shows a dolphi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ntelligent animals on earth. In what ways do you think the dolphin could demonstrate intelligence? How would you test the dolphin for intelligence? 그랬는데 개미가 우리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개미가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차도 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우리는 이제 맨날 땅속에서 굴을 파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아이스크림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리고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성형수술을 하기도 해요. 엄청나게 대단한 인종이야라고 생각을 할까요? 할 수 있나요? 인간들이 개미들한테는 재해에 가깝죠. 도움이 되는 파트라기보다, 그죠? 도움이 되는 파트라기보다 사실 재해가 가까워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여러분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할까요? 강아지한테는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안 들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양이한테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죠. 근데 고양이의 기준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네가 못 본다고 고양이가 인지를 할까요? 강아지는 왜 내가 들리는 게 너는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라고 인지를 할까요? 자, 인지를 한다고 칩시다. 인지를 한다고 하면 내가 들리는 게 너는 안 들리니까 너는 멍청하구나 라고 판단을 할까요? 안 들리는 거니까 나는 더 들리니까 더 들리는 것도 이제 인지하는 것도 웃기긴 합니다만 나는 들리고 너는 들리지 않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거야. 라고 판단이 설까요? 너는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고 너는 비행기를 타네. 나는 비행기를 만질 수 없으니까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수학을 할 줄 몰라. 난 종이에다가 글씨를 쓸 수 없어. 내 손가락으로 내 발로는 변기에 물을 내릴 수 없으니까 내리는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릴 수 없으니까 나는 하급한 동물이고 너는 똑똑한 동물이야 라고 인지를 할까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질문. 우리가 돌고래가 우리보다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우리가 그거를 특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똑똑합니까? 그 개미가 사람이 똑똑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개미의 인지 능력이 어느 기준을 통해서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죠.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개미보다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 때문에 식물은 동물을 먹느니 식물을 먹는 게 낫다.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만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소고기를 먹느니 단백질로는 두부를 먹겠어. 콩을 따서 콩을 재배해서 콩을 따서 콩을 먹겠어. 라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25분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고 됐습니다. 녹화 중단.